10번 새로운 시작과 희망.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 윤정희입니다. 과거의 저에게는 늘 삶이란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개인적인 아픔에 시달려야 했고, 사회에 나와서도 자립해야 했던 시간이 오랜 세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방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늘 혼자라는 외로움에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기대본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남들보다 5배, 10배 이상 노력하지 않고는 자리를 지키기조차 어려웠죠.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린 한 미술 전시회에서 지금의 남편 김민호 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정다감하면서도 자신만의 신념과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어 오랜만에 저를 웃게 만들었고, 잊고 지내던 설렘을 다시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남 이후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그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그는 저의 부족한 점, 아픈 과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얘기까지도 끝까지 들어주었고, 저와 같은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 지켜나가자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잊고 살았던 희망이라는 단어가 그의 곁에서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진지하게 연애를 시작한 후 주말이면 남이섬, 동해 바닷가, 설악산 등 여러 곳을 함께 여행하면서 많은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어느 때는 평범한 길거리를 걷다가 노점에서 뜨거운 어묵을 먹으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나누기도 했고,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그 속에서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피로 맺어진 인연이 아니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가족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널 지켜주고 싶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고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란 안정감, 나를 아껴주고 지지해줄 사람이 있다는 희망.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설렘 속에서 앞으로의 인생은 분명 예전과는 다르게 펼쳐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많았던 지난 날들을 딛고 꿈꿔오던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저의 새로운 시작은 단지 한 남자를 만난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스스로를 용서하고 보듬으며 비로소 제 삶의 주인공이 되어 행복을 향해 나아가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또 다른 희망이 찾아오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이 지근지은 이사. 시댁 식구들과의 첫 만남, 연애를 시작한 지 어느새 1년이 지나고 저희 두 사람은 서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진정한 안락함을 느껴보지 못했던 저였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뒤로도 시댁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자연스레 따라왔습니다. 설레임과 불안함이 교차되는 상태로
남편의 제안으로 어느 일요일 오후 그의 가족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집은 수원 변두리에 예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3층 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푸근한 미소의 시어머니와 온화한 인상의 시아버지가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한국의 전형적인 가정집 분위기와 집안 곳곳에 놓인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고 뭔가 북적북적한 느낌 덕에 오히려 저의 어릴 적 외로웠던 집과는 완전히 달라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임에도 시부모님은 제게 유쾌한 농담을 던지며 긴장한 저를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시며 멀리서 와서 피곤할 텐데 우리 집에서 마음껏 쉬다 가렴 이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시아버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유자차를 건네주며 우리 아들이 배려가 부족해서 서운하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구나 라고 말하셨죠. 단순한 인사말이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서 가족에 대한 진심이 묻어났고 이 작은 집이 얼마나 포근한지 몸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형 민준 씨와 형수 다은 씨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는 약간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스타일이었지만 형수는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활발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웠죠. 아, 이분이 소문으로만 듣던 우리 민호 아내분이구나. 정말 미인이시네. 라는 말로 저희 긴장을 한 번 더 하더라고 풀어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서로를 야, 누나, 형님 하고 부르며 한국 전통 가족 특유의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잡채, 불고기, 김치찌개, 전 등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 앞에서 다 같이 웃으며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민호가 어릴 적 장난꾸러기였던 일화, 민준 씨가 대학 복학생 시절에 쏟아낸 해프닝, 그리고 시부모님의 젊은 시절 연애담까지 다채로운 에피소드가 쏟아졌습니다. 저 역시 자연스럽게 제 가족, 자라온 환경, 아버지와 함께 트럭을 탔던 이야기 등을 풀어놓았고 그 진솔함 덕분인지 시댁 가족들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다 함께 거실에 모여 차와 과일을 나누며 결혼 생활에 관한 현실적인 대화도 오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란 서로 다르기에 갈등도 생기지만 언제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하셨고 형수는 결혼 후 적응에 필요한 경험담과 시행착오들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형수 본인 역시 처음에는 부담이 많았지만 시댁에 있는 다양한 연령층과 천천히 친해져 갔다며 저를 격려해줬죠. 처음으로 진짜 가족에 들어간다는 실감과 동시에 저도 이 가족 안에서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시댁 가족들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오히려 저의 작은 긴장과 걱정들을 먼저 알아주려 애썼습니다. 헤어질 시간, 할머니께서 직접 손수 지어주신 복주머니까지 건네주시며 우리 집에 찾아온 복덩이, 손자, 며느리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가슴이 뭉클해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제부터 더 많은 일을 함께 헤쳐나가자고 다짐했죠. 그날의 첫 만남 이후 가족이란 단어가 낯설지 않게 되었고 긴 세월 혼자였던 제 인생에 처음으로 진짜 따스한 울타리가 생겼음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형수님에 대한 첫인상. 시댁을 방문한 그날 저는 남편의 형 민준 씨의 아내이자 앞으로 저의 형수님이 돼 다은 씨를 처음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와 형수님의 차분했던 말투, 그리고 제게 건넸던 첫인사는 아직도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평소 남편이 저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수님은 정말 현명하고 세심하며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고 잘 챙기는 분이라고요.
사전에 그런 말을 여러 번 듣고 갔기에 그냥 자연스러운 기대감이 컸습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형수님을 보며 맨 처음 받은 인상은 잔잔하고 고요하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밝은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넨 그분은 외모가 화려하기보다는 단정했고 은은한 향수 냄새,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진지한 눈빛이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살을 깊고 조용한 분 같았는데 시댁 어른들은 한결같이 우리 다은이 없었으면 이 집안이 벌써 무너졌을 거야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형수님은 자연스럽게 저에게 농담도 건네고 불편하진 않은지 챙겨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 손이 차갑네요. 손이 차갑다는 건 마음이 따뜻하다는 이야기라던데 오늘 안에 우리 친해질 운명이겠네요. 같은 사소한 멘트도 제 긴장을 풀어주었죠. 또 제가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려고 하자 먼저 나서서 어서 앉으세요. 오늘만큼은 우리 가족이 온 손님 대접해드릴게요. 라며 저를 편히 쉬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형수님은 자연스레 대화의 분위기를 주도했고 누구라도 편안하게 이야기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준 씨가 말수가 적어서 대화가 끊기려 할 때마다 센스 있게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고부간에 잦은 오해가 생겨도 눈치 빠르게 중재해주는 모습에서 저 역시 어쩐지 형수님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약간은 슬픈 느낌도 들었습니다. 대화 중간에 잠깐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거나 무리해서 모두를 챙기는 것 같은 인상이 들기도 했거든요. 식사 도중 몰래 동생 남편의 어깨 위에 가볍게 손을 올리며 우리 가족이니까 다 같이 행복해야죠 라고 속삭였지만 깊은 속내는 드러내지 않은 채 밝은 미소만 보이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아왔을지, 본인의 삶은 온전히 누릴 수 있었을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식사 후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함께 나누며 조용히 대화를 나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형수님은 가족이란 서로가 조금씩 마음을 내어주고 포기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의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오랜 세월 간직해온 책임감,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희생, 그리고 그 너머의 씁쓸함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역시 미래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가족이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형수님은 그날 내내 저희 가족을 세세히 챙기면서도 자신은 그 어디에도 중심에 서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모두가 편하게 식사를 하고 대화하는 그 공간의 온기가 어쩌면 형수님의 섬세한 배려와 헌신에서 오는 거라는 걸 자연스럽게 깨달았죠. 저는 첫 만남에서 단순히 착하고 잘 챙기는 시댁 식구가 아니라 남몰래 자신의 아픔과 책임을 짊어진 한 여성, 그리고 가족의 조용한 버팀목이 되는 사람이 바로 저의 형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하루 종일 형수님의 서글픈 미소와 불현듯 일랑했던 그녀의 깊은 눈빛, 그 속에 숨겨진 크고 작은 상처와 힘든 시간들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 인간으로서 형수님께 묘한 공감과 존경, 그리고 왠지 모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슬기민 하루 할골 항다의 반응이자 처음 받은 황당한 제안, 시댁 식구들과의 따뜻했던 첫 만남이 끝나고 평소보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사뭇 다른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정희야, 잠깐 시간 괜찮니? 사실 너한테 미안한 부탁을 좀 하려고 전화했단다. 혹시 부담된다면 언제든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단다. 순간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에 심장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내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릴 때 실수라도 했던 걸까? 혹은 결혼 준비에 대한 무언가가 남아있나 싶어 당황스러웠던 그 찰나 시어머니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다은이가 그러니까 네 형수 말이다. 이번에 네가 우리 집에 처음 찾아왔으니 서로 덕담도 나누고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고받으면 좋겠다고 하더구나.
근데 다은이가 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게 있어서 그런가 봐. 너희 결혼 예물 겸 이번 기회에 형수에게 직접 예쁜 명품 가방 하나 선물해주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구나. 저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얼떨결에 네? 저 어떤 가방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뭇거리며 그 가격이 꽤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 아마 네가 혼자 감당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다은이가 무리해서 요구한 건 아니고 네가 힘들면 나중에 생각해봐도 된다더라. 라고 덧붙이셨죠. 사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직 결혼식 날짜도 확정되지 않았고 예식장, 예물, 신혼집 등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일들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와중에 느닷없이 명품 가방을 선물해달라는, 더구나 그 주인공이 시댁 식구 중 누군가라는 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 문화에서 신부 측에서 신랑 가족에게 별도의 명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도 혹여나 형수에게 좋게 보여야 한다, 시댁과의 첫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압박감이 저를 덮쳐왔고 시어머니의 입장도 난처하겠구나 싶은 생각에 차마 바로 거절의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혹시 네가 곤란하다면 엄마가 대신 사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가 직접 준비해서 형수한테 주면 훨씬 의미 있겠지 싶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본다고 부연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소 형수님은 가족 모두에게 헌신적이었고 남편의 형님은 오랜 병간호하느라 자기 삶 하나 마음대로 누리지 못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온 터라 혹시 진짜로 마음의 보상이나 인정받기를 원해서 그런 부탁을 한 것일까 싶으면서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면 그냥 가 들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의상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대놓고 고가의 명품을 찜해서 요구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시작부터 무리해서 맞춰주면 앞으로도 또 다른 부탁들이 계속 쏟아지진 않을까?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나중에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같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카페에서 만나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우리 가족은 웬만큼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평소와 직접 대화해보는 편이 더 낫지 않겠냐며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결국 다은 형수에게 직접 전화해 정중하게 고민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형수는 쿨하게 강요는 아닌데 네가 동서로서 마음을 표시해주면 좋겠다 생각한 거야. 나도 남의 집에 시집와서 마음고생 많이 했으니 네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면 감사하지. 라고 답했죠. 그 대화 이후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결정을 내려야만 했고 처음 맛본 시댁에서의 미묘한 요구라는 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겪었을지도 모를 시댁의 작은 시험, 그리고 나만의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희생이라는 이름의 이면, 명품 가방 사건을 계기로 나는 형수 다은 씨를 새삼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 앞에서 그녀는 언제나 단정한 미소와 자상한 말투로 가족 모두의 걱정을 자신이 짊어진 것처럼 행동했다.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오랜 시간 형수의 배려와 노력, 그리고 형 민준 씨에 대한 모진 현실과 그를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모습을 깊이 존중했다. 나 역시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형수의 모든 행동에 감동하거나 혹은 동정심을 품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형수의 희생이 단순한 자기 포기가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미묘한 욕망과 불균형,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위치를 위한 전략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씩 스며들었다. 형수는 왜 자꾸 나를 시험하는 걸까? 명품 가방 사건 이후 분위기는 썰렁해졌다. 시어머니도 내 입장을 어느 정도 공감해 주셨으나 형수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척 혹은 더 극진하게 나를 챙기는 척했다. 예컨대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내가 한 행동에는 하나하나 의미 부여를 하며 눈에 띄게 신경을 곤두세웠다. 한 번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더니 형수는 다소 큰 소리로
우리 동서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있네. 나도 신경 써야겠다. 앞으로 동서가 무리하지 않게 내가 늘 신경 써줄게. 라며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내 행동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감사하면서도 미묘한 불편함이 느껴졌다. 형수의 어두운 눈빛이 잠깐 스쳐 지나갔고 그 안에는 무언가 서운함 혹은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엿보였다. 가족의 희생, 그리고 은근한 비교. 형수는 늘 민준 씨에 대한 헌신을 직접적으로, 은근히, 때로는 가족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위치로 활용하는 듯했다. 시부모님이 민준 씨에게 요즘 몸은 좀 어때? 라고 걱정스레 묻자마자 형수는 곧바로 끼어들어 엄마 아버님, 민준 오빠는 내가 지극정성으로 매일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빠가 이렇게 밝게 지내는 게 다 저 때문이죠. 사실 저 아니었으면 병원 신세를 졌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다. 가끔은 내 남편에게 자리 옮겨가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동서도 앞으로 시집 와서 나처럼 착하게 절대 힘든 일 마다 않고 참을 줄 아는 며느리가 되어야 해 등과 같은 말을 건네왔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형수는 자신이 이 집안의 정답인 양 말했고 자신의 희생이 이 가족 질서 속에서 곧 법칙이라는 식이었다. 태로용한 경쟁의식과 미묘한 시선들. 한 번은 가족들의 모임 중 형수와 나만 둘이 주방에 있게 된 적이 있었다. 그때 형수는 후다닥 내 앞으로 와서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정희 씨, 솔직히 말해도 돼요? 가족들끼리 있으니까 다 이해할 수 있죠. 나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민진 오빠 병간호, 어머님 잦은 부탁, 가장으로서의 부담. 그래도 남들보다 나는 더 잘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버틴 거죠. 나는 형수님 정말 대단해요. 사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라고 진심을 담아 답했다. 그러자 형수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동서도 언젠가 힘든 일이 생기면 말해요. 하지만 내 경험상 이 집안에서 인정받으려면 정말 많은 걸 참아야 해요. 무엇보다도 희생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여져요. 처음엔 억울하지만 시간이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리를 확보할 수 있죠. 라고 덧붙였다. 그 말 끝에 나는 깨달았다. 이 희생은 단순히 가족을 위한 자기 희생이 아니라 가족, 내 영향력, 혹은 일종의 유대 권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나의 조그만 불편한 감정마저도 형수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는 셈이었다. 불평등한 인정구조. 시댁의 일상에서는 은연중에 누가 더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가, 누가 더 희생했나가 평가 기준이 되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어머니는 우리 다은이는 큰애 아픈 거 다 지극정성으로 챙기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낸 법이야 라며 공개적으로 칭찬하셨다. 나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나만 뒤처진다는 불안감, 또 강요받는 덕목 같았던 희생이 은근히 부담스러웠다.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나에게도 무심결에 정희도 다은이처럼 우리 집을 위해 뭐든 노력해야 해. 그래야 가족이 단단해지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다. 개인의 힘겨움이나 슬픔은 고려되지 않고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의 희생만이 미덕인 것처럼 강요된다면 사회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시생의 뒷면, 내면의 균열과 갈등. 형수의 모습에는 분명 남들이 인정할 만한 헌신이 존재했다. 하지만 깊숙이 바라보면 그녀 역시 누구보다도 외롭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감정적 결핍을 안고 있었다. 겉으로는 반짝이는 희생이지만 내면에는 자신의 고단함을 누구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데 대한 서운함과 분노, 묵은 신뢰 위에 세워진 불안정한 자존심이 숨어 있었다. 한 번은 밤늦게 시댁에서 잠시 들른 형수가 내 방에 조용히 찾아와 와인을 한 잔 따라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느새 희생이 내 무기가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해요. 당신도 언젠가 느끼게 될 거예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내 인생을 너무 오래 포기하다 보면 나중엔 원망만 남을 수 있다는 걸.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가족의 평화, 모두의 행복만 생각하는 줄 알았던 형수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음을 처음 알았다. 희생이란 이름 아래 숨겨진 진짜 문제, 즉 자기 포기의 습관. 그로 인한 내면의 공허와 자기 연민, 그리고 언젠가는 터질지도 모를 감정의 폭발. 그것을 나는 형수의 눈빛, 무심코 내뱉는 한숨, 자신도 모르게 세게 밟는 그릇들의 소리, 메마른 웃음 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 희생이 권력으로 변질될 때 희생이 고귀한 덕목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적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 그것이 힘이 되고 때로는 신참 며느리인 나 같은 사람에게 무언의 동조 혹은 두려움을 안겨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설날, 차례 준비 중 나는 무거운 전부치기를 하고 있었고 형수는 칼질을 하다 손을 베었다. 어머님은 다은아, 너만 고생이구나. 동서도 도와줘야 하는데 라고 내게 시선을 보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형수처럼 되기를 강요받고 있음을 절감했다. 형수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어머님. 동서가 잘하니까 저도 믿고 맡길 수 있어요. 라고 했지만 그 말 끝에는 묘한 경쟁심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의도가 스며 있었다. 희생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다짐. 그날 이후 나는 생각했다. 형수에게 희생이란 그저 인생의 숙명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가슴속에 누르고 또 누른 욕망과 보상 심리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또 다른 생존 전략이었을까? 그리고 그런 구조가 내게도 점차 전해지며 나조차도 내 본연의 자아보다는 가족 체계 내의 역할만을 중시하며 살게 될까봐 두려워졌다. 내가 진정 건강한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희생이 미덕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충분히 인정받고 내가 나일 때 사랑받는 관계임을 상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형수 또한 본인만의 방식으로 본인을 지키려 애쓰고 있음을 그 외로움에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고 다짐했다. 형수의 모습은 내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었다. 단순히 좋은 가족, 착한 며느리라는 역할에 집착하기보다 각자가 서로의 내면을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인간 본연의 모습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심해지는 황당한 요구들. 명품 가방 사건이 일어난 후 시대 겉으로 보기엔 조용했으나 그 이면에서는 차가운 기류가 돌기 시작했다. 특히 형수 다은 씨는 표면적으로는 이전과 다름없이 상냥했지만 점차 나를 향한 태도와 말을 통해 눈에 띄게 구체적이고 부담스러운 요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서곡은 아주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되었다. 선물과 관계에 대한 집착. 처음에는 작은 물건이었다. 어느 날 형수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동서, 지난번에 네가 고른 머플러 예뻤더라. 혹시 하나 더 있으면 나도 갖고 싶어. 곧 겨울인데 예쁜 머플러 하나 둘러도 괜찮지 않을까? 나는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선물했다. 그러나 이런 부탁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품목만 달라져 반복됐다. 그러던 어느 날은 대뜸 주방용품을 바꾸고 싶은데 동서네가 신혼집으로 이사하면 혹시 안 쓰는 그릇 있으면 나 좀 주면 안 돼? 라며 은근슬쩍 요구하기 시작했다. 깊은 의미 없는 듯 들리지만 자주 반복되다 보니 나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이 곧 동서와 나 사이에 뭔가를 계속 주고받아야 가까워진다는 식의 집착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갑작스러운 방문과 사생활 침범, 이제는 부탁의 수위가 높아졌다. 퇴근 후 겨우 숨 돌리고 있을 때 갑자기 오늘 혹시 집에 있을래? 남편 출장인데 나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라고 메시지가 온다.
몇 차례는 내 집에 초대했고 함께 차를 마시며 시댁과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형수는 예고도 없이 불쑥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지나가다 생각나서 들렀어. 라며 내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다. 나는 점차 내 사생활 공간이 침해당한다는 기분에 시달렸다. 주말 아침 아직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뛰어나간 적도 있었다. 형수는 마치 오래 함께 살아온 자매처럼 거리낌 없이 내 공간을 활용했고 가끔은 내 옷장이나 화장품 냉장고까지 들여다보았다. 실상은 한 집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나는 이미 함께 사는 기분에 질식할 것 같았다. 탈럭지스러운 동거 제안, 점점 더 당황스러운 요구가 이어졌다. 어느 날 형수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요즘 오빠 몸이 안 좋아 보이지 않아? 이번 기회에 내가 잠시 너희 신혼집에 와서 같이 있으면 어떨까? 나야 민준 오빠도 잘 챙길 수 있고 동서 부부도 내 경험을 배우며 의지도 될 거야.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우리 집에 함께 거주하자는 형수의 말은 실은 남편 민준 씨의 동간의 건강을 구시에 삼아 점점 내 부부관계나 신혼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려는 의도로 느껴졌다. 나는 애써 신혼초라서 서로 시간 맞추기 바빠서요 라고 둘러댔지만 형수는 괜찮아. 나 신경 안 써. 그냥 잠시만이라도 같이 있는 게 좋아. 네가 똑 부러지고 착해서 난 정말 의지가 된단다. 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나는 점점 말을 잃었고 침해당하는 사생활에 속이 타들어갔다. 부당한 금전적 요구. 시간이 흐르면서 드디어 형수의 요구는 금전적인 수준까지 변모했다. 어느 날 형수가 내게 한숨을 쉬며 다가왔다. 동서, 네가 아마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 요즘 사정이 말이 아니야. 민준 오빠 치료비며 생활비가 자꾸 부족하다 보니 사실 네가 조금만 보태주면 엄청 큰 힘이 될 거야. 이 말이 나오자 나는 더 이상 무시하거나 편히 넘길 수 없었다. 내 신랑에게 솔직히 상의하자. 시댁에선 네가 이런 문제까지 남편에게 말하다니 너무 심하다. 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형수는 어느새 자신이 마치 이 가족의 중심축인 듯 모든 요구가 당연하다는 태도로 변해 있었다. 내가 품어온 의심과 불안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순간이었다. 하무수는 내 입장 변화와 심리적 압박, 이 변화는 나 혼자만 감지한 게 아니었다. 시어머니와 동생 시누이까지 점차 나를 예민한 며느리 혹은 작은 일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큰애 형수가 너를 아끼니까 그러는 거지. 가족끼리는 다 그렇게 도와가며 사는 거란다. 동서, 혹시라도 좀 불편해도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너그럽게 받아줘. 이런 말들은 나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더욱 무서운 것은 형수의 행동이 점점 가족 내 모범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너도 그렇게 해라.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구도로 굳어간다는 점이었다. 한계를 넘어서며 참고 견디던 나도 결국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부터라도 내 감정과 신혼의 일상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그저 형수도 힘든 점이 많아서 그럴 거야 라며 형수의 입장만을 생각했다. 나는 답답함 속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런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선과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무한 희생만 하는 것은 사랑도 화합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갈등의 폭발. 결국 예고도 없이 무거운 짐을 들고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큰 방은 내가 써도 됐지?
오빠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라며 내 공간에 아예 머무르려고 했다.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는 그만해주세요. 저희 부부의 일상과 공간, 그리고 저의 감정까지 존중받고 싶어요. 이 말로 인해 집안에 한동안 찬바람이 불었지만 나는 나 자신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해방감을 느꼈다. 형수 다은 씨의 점차 도를 넘는 요구와 나의 단호한 거절 이후 내 개인적인 고민과 고통은 시댁 전체로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던 가족 관계도 균열이 일어나고 각자의 내면에 감춰졌던 상처와 오해, 그리고 그간 쌓여온 감정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남편의 혼란과 변화, 처음엔 남편 역시 나와 다은 형수 사이에서 적잖이 당황했다. 그는 긴 시간 동안 형수의 희생과 헌신만을 보아왔기에 그녀의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 자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형수도 어려운 사정이 많고 오빠 병간호로 고생만 했는데 네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남편은 내 고통을 깊이 체감하지 못한 채 문제를 축소시키려 들었다. 나와의 대화에서도 자주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가족끼리 다 그럴 수 있다. 며 상황을 넘어가려 했다. 나는 점차 깊은 외로움과 단절감을 느꼈다. 한참을 두고 설득하고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서야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형수와의 대화 녹음, 형수로부터 받은 반복적 메시지, 의도적 방문 등 내 소소한 기록들을 본 뒤에야 사안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내가 너무 가족만 생각해서 너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 남편의 한마디는 다행히 우리 부부가 서로 다시 진심으로 마주보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남편 역시 형수와 오랜 시간 형성된 신뢰, 가족에 대한 책임과 동정심, 그리고 나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긴 시간 갈등했다. 시어머니와 가족 내 균열, 나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시어머니 역시 곤혹스러운 심경을 드러냈다. 다은이가 워낙 의젓하고 사력 있던 애인데 네가 섭섭한 일이 있었다면 혹시 오해는 아닌지. 시어머니는 처음엔 내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랜 시간 형수가 가족을 위해 보여준 헌신의 이미지가 그만큼 단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 제기와 갈등이 반복되자 시어머니는 서서히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족 내 평화를 해친다는 이유로 오히려 나를 예민하게 굴고 집안 분위기를 어지럽힌 장본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작은 일상의 대화에서도 묘하게 내 잘못을 강조하며 형수를 두둔하는 말들이 심심찮게 등장했다. 가족끼리는 서로 참아야 하고 특히 며느리들은 집안의 조화를 위해 양보도 많이 해야 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마치 검은 구름 아래 혼자 서 있는 느낌을 받았다. 나의 감정과 입장을 아무도 제대로 봐주지 않을 때 점점 더 침묵하거나 내 감정을 숨기게 되었다. 형제 자매들 내 갈등과 편가르기, 형수에 대한 나의 불편함은 시댁 내 다른 식구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남편의 동생 시누이 역시 처음엔 나를 이해하려는 척했지만 점점 더 노골적으로 언니 형수라마 집안의 등불이라며 내 고충에 공감하지 않았다. 반대로 시아버지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으나 가끔은 중재자 역할을 자청하며 다은이도 힘들겠지만 정희 너도 현명하게 행동하길 바란다며 양쪽 모두 타일렀다. 이렇듯 가족 내에서 암묵적으로 편가르기 현상이 일어났다. 형수를 두둔하는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조심스럽게 중립을 지키려는 시아버지, 고민 끝에 천천히 내 편이 되어주려는 남편. 이러한 가족 간의 미묘한 균열은
분위기로, 말투로, 행동 하나하나로 드러났다. 가족 행사에서의 어색함과 갈등, 가족 내 작은 행사나 명절이 다가오면 형수와의 만남을 피한다. 갈등, 가족 내 작은 행사나 명절이 다가오면 긴장감이 감돌았다. 예전처럼 화목하고 왁자지껄한 식탁 대신 보이지 않는 신경전과 어색한 정적이 자주 흘렀다. 형수의 쪽지 같은 의미심장한 시선, 시어머니의 무심한 한숨, 남편의 불편한 자세 등 나는 어느새 한자리에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는 경험을 반복했다. 특히 가족들끼리 둘러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형수는 내 행동에 모종의 평가를 내리듯 은근한 눈빛을 보내고 시어머니는 내 반응과 표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처음엔 내가 예민한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가족들 모두가 말조차 아끼게 되자 이것이 단순한 오해나 기분 탓만이 아님을 깨달았다. 형수 자신의 변화와 불안정, 반복되는 갈등과 마찰 속에서 옆에서 지켜보던 형수 역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언제나 자신감 넘치던 모습 대신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종종 보였다. 눈에 띄게 외모에 신경을 더 쓰거나 가족 앞에서 과장되게 밝아지면서도 사적이 쉬거나 때때로 혼자 휴대폰을 붙잡고 멍하니 있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형수도 결국은 가족 내 균형이 무너질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자신이 쥐고 있던 모범 며느리로서의 입지를 잃을까 조급해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헤라 가족 신뢰의 약화와 정서적 고립. 무엇보다 큰 문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신뢰가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소한 오해부터 갈등의 누적, 그리고 각자의 치유되지 않은 감정이 쌓이면서 가족 구성원들 서로를 쉽게 믿지 못하게 됐다. 딸깍거리는 문소리, 낮은 목소리,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엇갈려 지나치는 동선. 가족 모두가 소속감을 잃고 나만 힘든 것 같다는 감정에 묶이게 되었다. 나 역시 직접적으로 가족들에게 내 상처를 드러내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방에 들어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거나 남편과만 소곤소곤 속삭이는 일상이 반복됐다. 소통이 막히고 오해는 의심으로, 의심은 불신과 불만으로 돌변하며 가족이 점차 서로를 피하게 되었다. 가족의 평화란 무엇인가? 다시 묻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내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진정한 가족이란 억지로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눈에 보이는 성실함만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약점과 상처, 진짜 목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솔직하게 받아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모든 표면 아래에는 분노, 오해, 두려움, 미안함,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서로 얽혀 있었다. 그것들이 대화와 이해의 공간이 아니라 침묵과 무관심 속에 방치될 때 가족조차 철저하게 해체될 수밖에 없음을 체감했다. 입주일 갈등의 절정. 마침내 남편과 나는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날은 오랜 시간의 준비와 기대, 그리고 수많은 고민 끝에 찾아온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아버지의 성실한 땀과 나 자신의 고생과 희생이 서려 있는 공간이었기에 누구보다도 감격스러웠다. 어머니의 돌아가신 빈자리를 환하게 밝히면서
이제라도 진짜 가족의 의미를 일상 속에서 찾고 싶다는 마음이 굳건했다. 아침 일찍부터 남편과 나는 이삿짐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흥겨운 음악을 틀어놓고 오후 1시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배달인 줄 알았던 나는 대수롭지 않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 앞에는 다은 형수가 산더미 같은 짐가방과 거대한 박스를 끌고 서 있었다. 동서, 오늘 이사 날이라 들었어. 그냥 축하만 하러 오기 뭐해서 아예 짐도 좀 가져왔지 뭐야. 형수의 한 손에는 옷걸이에 걸린 몇 벌의 옷, 또 다른 손에는 각종 생활용품이 든 통까지 있었다. 눈치도 없이 그녀는 신발을 재빠르게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도 옆에서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형수는 박스를 집 거실 한가운데에 내려놓으며 동서, 신혼집은 방도 크고 채방도 하나네.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아 보여. 혹시 괜찮다면 며칠만 여기 머물러도 될까? 민수 오빠 요즘 몸도 안 좋고 나도 잠시 쉬고 싶어서.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껏 참아온 서운함과 소외감, 그리고 형수의 예측할 수 없는 요구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설마 했던 나의 불안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질 만큼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대담해진 요구, 가족 앞에서 펼쳐진 본심. 저녁 무렵이 되자 시대 어른들과 우리 부모님까지 집에 도착했다. 모두 짐 정리와 음식 준비 때문에 부산스러웠다. 그런데 형수는 마치 집주인처럼 가장 큰 방에 자신의 짐을 풀기 시작했다. 남편의 형 민준 씨 역시 별말 없이 형수 곁을 따라다녔다. 나와 남편은 서로 눈짓만 주고받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마침내 어머니, 시어머니가 거실 테이블 앞에 앉으면서 가족 전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그런데 형수는 굳이 큰 목소리로 말했다. 새 집에 온 만큼 우리 집안의 룰도 새롭게 정해야겠죠? 아무래도 방이 넓은 순서로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공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 오랫동안 이 집안 큰며느리로서 고생했으니 이번에는 저도 좀 위로받고 싶네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우리 부모님은 어리둥절해했고 시어머니 역시 형수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살짝 놀란 눈치였다. 남편과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갑작스럽게 피로와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형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민준 오빠가 몸이 약하니까 제가 큰 방을 쓰는 게 이해되실 거예요. 동서는 아직 젊고 작은 방도 충분히 쾌적하잖아요. 저희가 며칠만이라도 신세 좀 질 때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지금껏 쌓이고 쌓인 불합리와 압박, 내 공간과 생활의 침해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감정의 폭발, 참았던 진심의 토로. 형수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오늘은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너무 고생해서 힘겹게 얻은 집이에요. 이 공간만큼은 저희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안전한 안식처입니다. 형수님과 오빠 사정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제는 저희도 저희만의 삶을 지키고 싶어요. 지간,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가족 모두 앞에서 내 감정을 단호하게 말했다. 순간 모두가 숨을 삼키는 듯 침묵이 흘렀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먼저 나서 다은아, 너도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형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정희 씨, 나 솔직히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동서만 새 집에 들어가고 나랑 민준 오빠는 아직도 불편한 집에서 고생만 하라는 거예요?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남편, 역시 그제야 형수에게 차분히 말했다. 형수님, 저희도 조용히 신혼을 시작하고 싶어요. 늘 형수님만 이해하고 맞춰드리기 힘들어요. 부탁이니 오늘은 잠깐 축하만 해주시고 집은 우리 부부에게 양보해주세요. 분위기는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가족과 친척 중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작은 갈등의 파장이 큰 홍수처럼 눈앞을 덮쳐왔다.
관계의 파국, 가족 내 진짜 민낯. 지가 형수는 끝까지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짐을 챙기려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애써 중재하려 했으나 이 집은 정이랑 민호가 땀 흘려 마련한 거야. 우리 모두 축하해주러 왔지. 억지로 방달라 하러 온 건 아니야. 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부모님도 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딸아, 네가 끝까지 힘들어하지 말고 네 집과 너의 행복을 우선해 라고 위로해 주셨다. 민준 씨 역시 쓸쓸한 표정으로 다은아, 우리도 돌아가자 며 형수를 달랬다. 결국 형수는 눈물이 맺힌 채 짐을 다시 들었고 딱딱한 구두 소리와 함께 현관문을 나서며 이 집안에서 결국 나는 외톨이구나. 나는 말만 남겼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다. 내 진심이 야박하게 비치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삶과 공간이 침해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 컸다. 가족의 새로운 지각 변동, 그리고 나의 변화. 이 사건을 계기로 시댁 구성원 모두가 한 번 더 상대를 돌아보게 되었다. 각각의 상처와 서운함,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터진 감정이 정면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남편과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젠 눈치만 보지 말고 우리 부부가 주체적으로 결정하자. 가족도 가까워질수록 서로 경계가 필요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 이해하고 양보해왔던 내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이제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내 미래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음을 느꼈다. 그 용기는 시간과 눈물 위에서 자란 지극히 소중한 내 인생의 자산이었다. 박균격적인 진실의 발견,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다. 형수 다은 씨는 집을 나선 뒤에도 끊임없이 가족 단체 채팅방에 서운한 마음, 억울함을 토로했고 시어머니는 때때로 나에게 네가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말을 돌려서 전하기도 했다. 남편 역시 내 편이 되어주긴 했지만 마음 한편에 미안함과 혼란,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까지 버무려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들은 마을 지인들의 수군거림에서 미묘한 의심을 품게 됐다. 민준 씨, 요즘도 아파서 이게 못 다니는 거야? 아니, 나 얼마 전에 어디서 그 이랑 마주쳤는데 양복 차림에 뭔가 중요한 일 하는 것 같던데? 처음에는 설마 싶은 마음에 넘겼던 이 이야기.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누나네 쪽 생활비 얘기 앞으로도 계속 도와야겠지? 라며 한숨을 푸는 걸 보며 불현듯 의구심이 밀려왔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의심의 시작과 몰래하는 조사, 나의 부록을 키웠던 것은 형수 다은 씨가 반복적으로 내게만 특정한 요구, 특히 선물, 금전 지원, 신혼집 방문 등을 이어온 양상이었다. 처음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이라는 연민과 시댁의 분위기에 맞추려는 죄책감에 침묵하며 받아주었지만 점점 더 형수의 행동 뒤에 숨은 인연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우선 남편에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민준 씨에 대해 물어보았다. 오빠,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민준 오빠는 요즘 주로 집에서만 생활해? 어머니는 늘 몸이 안 좋다고 하던데. 남편은 약간 머뭇거리다가 실은 형이 몇 달 전부터 출근하는 게 이상하다 싶어서 나도 신경 쓰였거든. 형수 말로는 간간히 건강하다고 해서 바람 쐬러 나간다고 했는데. 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날 밤 나는 동네 인터넷 카페와 SNS, 심지어 몇몇 취업 사이트까지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어렵게 추적한 끝에 민준 씨가 실제로는 인근 역삼동의 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오랜 기간 근무 중임이 드러났다. 회사 홈페이지의 연역에도 그의 이름이 명확히 실려 있었고 사원증을 목에 걸고 실무회의에 참여하는 단체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가족들에게는 만성질환으로 밖을 거의 못 나선다던 민준 오빠가 어쩌면 형수와 짜고 가족들을 기만해온 것은 아닐까 하는 불쾌한 상상에 머리가 하얘졌다. 결심과 직접적인 검증, 이 사실을 덮어둘 수 없겠다는 생각에 다음 날 조용히 회사 앞에 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나는 평범한 직장인 복장으로 변장하고 점심시간 무렵 근처에서 기다렸다.
잠시 후 양복을 입은 민준 씨가 동료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러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얼굴에는 연민의 그림자는커녕 오히려 생활에 한치의 불편도 없는 듯 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었으나 감정만으론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었다. 나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후 며칠간 민준 씨가 매일 규칙적으로 출근하는 모습, 그리고 회사 신원조회 결과를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형수가 어느 남성과 은밀히 만나 돈을 주고받는 장면도 동네 카페에서 목격하게 되었다.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데도 성공했다. 가족의 경제적 착취와 감정 조작의 실체, 이제 의문은 확신으로 변했다. 그동안 형수는 가족의 희생자라는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남편과 공모의 시댁 식구들, 심지어 나와 내 남편까지 정서적 죄책감과 연민을 자극하여 금전적 심리적 이득을 챙기고 있던 것이 확실해졌다. 가족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하고 힘없이 보이는 척 희생과 선의를 통제와 요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온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처음에는 내가 의심이 많고 과민한 것인지, 혹시라도 가족의 상처를 덧내는 게 아닌지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한다면 앞으로 더 큰 상처와 소용돌이가 불어닥칠 것이라는 공포 역시 떨칠 수 없었다. 남편과의 진실한 대화. 다음 날 밤 나는 모든 자료와 사진, 회사 출입 기록, 녹음 파일, 그리고 형수의 금전거래 내역을 남편 앞에 내놓았다. 오빠, 나 이 문제 더 이상은 속으로만 넘기지 못하겠어. 우리 둘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한 가족의 진짜 얼굴을 봐서 그저 슬프고 화가 나. 하지만 더 이상 속고만 산다면 앞으로 우리 앞길도 온전하지 못할 거야. 남편은 처음에는 놀란 얼굴로 차마 제대로 반박도 못했다. 억울하다는 듯 한참을 한숨만 쉬더니 설마 했는데 형수와 형이 정말 그렇게까지 했다고 생각하니 내가 바보가 된 기분이야. 라며 괴로워했다. 조심스럽게 둘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을 거듭했다. 나는 진실을 가족 전체 앞에 투명하게 알리고 더 이상의 착취와 도록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편도 결국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을 맞닥뜨릴 결심. 정확히 일주일 뒤 우리는 시댁 전체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부모님, 시누이, 민준 씨 내외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처음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키워드와 자료, 그리고 그간의 진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밝히기 시작했다. 저는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지난 몇 달간 일어난 일들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민준 오빠는 실제로는 건강상의 큰 문제 없이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형수님 또한 가족들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걸 알아냈어요. 추가로 확인된 금전 거래 내역과 외부 인물과의 만남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으나 자료와 증거, 녹취까지 일일이 제시하자 서서히 분위기가 얼어붙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리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였다. 시누이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다가도 결국 눈물을 들킬 듯 시선을 돌렸다. 민준 씨는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었고, 형수는 끝내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가족의 내면과 나의 변화. 나는 가족 모두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도 이 가족을 깰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과 거짓이 반복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진실과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용기 있게 말한 뒤 나는 완전히 지쳐버린 자신을 느꼈다.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영영 진실을 몰랐을 거야. 미안하고 고마워. 남편 역시 오래된 가족의 그림자와 신뢰, 그리고 슬픔 끝에 한 걸음 더 성장해 있었으리라 생각했다. 내 생애 가장 긴 터널처럼 느껴졌던 며느리로서의 시간. 그러나 나는 비로소 남의 가족이 아니라 당당하고 진실한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힘을 되찾았다. 그리고 더 이상 거짓과 위선, 억압과 오해에 지지 않고 진정한 내 목소리를 내는 한 사람으로서 또 새로운 가족의 미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켜소의 민낯이 드러나고 가족 모두가 받은 충격.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각오로 준비한 가족회의 날. 내 마음은 무거운 돌을 안고 있는 것처럼 답답했다. 거실에는 먹구름 같은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내가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모은 증거들이 한가득 놓여 있었고, 모두의 얼굴엔 일그러진 불안감이 역력했다. 무거운 폭로의 순간, 오늘은 가족 모두가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노트북 화면과 프린트 자료를 하나하나 넘기며 민준 오빠의 실제 출퇴근 기록, 회사 임직원 단체 사진, 형수의 금전 거래 내역, 수상한 만남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민준 오빠는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는 계속 집에 누워 아프다고 해왔지요. 또 이 자료들을 보면 형수님이 저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 고가의 선물과 공간적 배려까지 요구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단순한 오해나 필요의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자료를 들이밀 때마다 가족들의 얼굴은 점점 백지처럼 질려갔다. 시어머니는 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시아버지는 진한 주름 사이로 분노와 당황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시누이는 숨을 꼭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당사자의 반응과 치열한 진실 공방. 가장 큰 충격은 그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견뎌왔다는 형수 본인이었다. 처음엔 얼굴이 붉게 변하더니 이내 무너지는 듯 입술을 물었다. 그건 모두 오해예요. 내가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니야. 민준 오빠 몸이 예전만 못했기 때문에 혹시 실직이라도 하면 가족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을까봐 그래서 잠깐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탁한 건 진짜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억울해요. 내가 차분히 말했다. 형수님, 저도 상황을 다 이해하고 동정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반복되는 요구와 숨겨진 진실, 그리고 남편과 저뿐 아니라 시댁 식구 모두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죄책감과 불안, 자존감을 잃었어요. 가족이니까 더더욱 속이고 조종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형수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고, 민준 씨 역시 진실이 벗겨지자 얼굴이 점점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책하듯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모두에게 너무 오래 거짓말을 했다. 나도 형수 말에 휘둘렸던 것 같고 가족들에게 기대고 싶었던 심정도 컸어.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이어가서 결국 이 지경이 될 거라는 건 몰랐다. 가족들이 받는 충격과 분열 폭로의 순간 이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은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까지 계속 거짓말을 했니? 넌 우리 가족을, 나를, 동서까지 다 이용한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눈동자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교차했다. 시아버지는 묵직하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가장 중요한 가족 간의 신뢰가 한번 깨지니 모두가 한순간에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군. 책임은 엄중히 져야 해.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시누이도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울먹였다. 언니, 난 평생 언니가 우리 집안에 준 사랑의 진실이라고 믿었고 항상 존경했어.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형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정말 미안하다고 연신 중얼거렸다. 민준 씨도 가족 하나하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흐느꼈다. 남편은 내 어깨를 감싸며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나서 다행이야. 네가 용기 내줘서 우리 가족이 더 깊은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 라며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다. 가족의 붕괴 직전, 근본적 신뢰의 상실. 그날 가족들은
아무도 서로의 눈을 마주보지 못한 채 밤이 깊도록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분노와 허탈, 서운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집안의 공기는 한없이 무거웠다. 한때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어느새 상처와 불신, 그리고 통렬한 후회만 남기는 감옥이 되어 있었다. 형수와 민준 씨는 시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며칠간 시댁에서 따로 떨어져 지내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충격이 컸는지 한동안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시누이와 나, 그리고 남편은 멍하니 각자의 자리에서 오래도록 침묵했다. 그 밤, 잠들기 전 나는 남편과 나란히 앉아 낮에 벌어진 모든 장면을 곱씹었다. 우리에겐 정말 가족이란 게 뭘까? 사랑과 신뢰, 희생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진실 없이 쌓인 감정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구나. 남편은 나를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우린 앞으로 우리 둘만의 삶, 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자. 더 이상 누구의 희생이나 침묵 위에 인생을 걸지 않자. 새로운 희망의 싹, 그리고 다시 세우는 가족. 충격이 가신 며칠 후 시댁 식구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솔직하게 각자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도 이제는 서로에게 진심을 다해 다시 신뢰를 쌓아보자고 눈물로 다짐했다. 민준 씨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형수 역시 시댁을 떠나며 끝까지 지키지 못한 신뢰, 미안하다 고 말했고, 나는 그녀의 용서와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빌어주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가족이란 반드시 혈연이나 절대적인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거짓 없이 말할 수 있는 용기,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진실함이 바탕이 된다는 단단해졌다. 상처의 기억은 오랫동안 남겠지만 이제 나는 두려움과 외로움보다 정직하게 서로의 상처를 마주할 수 있게 해준 그날의 진실을 소중히 품고 살아가기로 했다. 악인에게 내려진 대가, 형수의 거짓과 가족 기만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 가족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그러나 인생의 한 구석에는 반드시 진실에 마주한 용기가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이번 일로 깨달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 모든 가족들을 심리적, 경제적으로 조종했던 형수와 민준 씨에게 반드시 합당한 결과가 돌아가는 길뿐이었다. 법적 절차의 시작, 가족의 고통스러운 선택. 가족회의 이후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가족들은 상의 끝에 더 이상 사적 용서만으로 이 사태를 넘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민준 씨의 건강을 가장한 장기적 허위, 형수의 반복적 금전 요구, 집요한 경제적 착취,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한 가족 구성원들을 이용한 점 등은 단순한 가족 불화의 선을 넘어서 있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이 모든 경위와 자료를 들고 지역 경찰서와 변호사를 찾아갔다. 나는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 제출했고, 남편은 가족 대표로 민준 씨와 형수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명확히 진술했다. 경찰 조사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까다로웠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사진, 녹취, 계좌 내역 등의 구체적 자료들은 확실한 증거가 되어 주었다. 손해액과 피해 진술, 심리적 압박에 대한 탄원서도 추가 제출했다. 이제부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거짓도, 범죄도 눈 감아선 안 된다. 더 이상 어떤 희생도 침묵도 용서가 아니다. 사회적 낙인, 점점 좁아지는 일상. 수사가 시작되자 민준 씨와 형수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한때는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라고 여겨지던 민준 씨도 회사와 사회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민준 씨는 결국 회사 측으로부터 출근 정지 및 대기 처분을 받았다. 직장 내에서
환자 코스프레로 가족과 직장까지 속인 사람이라는 불명예로 점점 외롭게 고립되어 갔다. 형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시댁 모임, 지역 사회 활동에서 보여주던 헌신적이고 듬직한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는 속셈 많은 며느리, 남편과 함께 가족을 기만한 여자라는 수군거림이 넘쳐 흘렀고, 심지어 가까웠던 이웃조차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다. 형수는 점차 자신만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안의 침묵만이 그녀의 잘못을 더 부각시켰다. 가족들은 말없이 그녀를 외면했고, 집안 공기는 날카로웠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내가 어떤 엄마이고 시어머니였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죄책감에 계속 시달렸다. 그의 근무처는 수사협조를 위해 직장 출상 내역, 급여 명세서, 동료 진술 등을 요구했다. 회사 경영진 역시 허위 진단서와 가족 내 경제적 착취에 관여한 부분을 엄격히 따졌다. 형수와 민준 씨의 법적 처벌,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마침내 검찰 기소가 이루어졌다. 재판이 시작되자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불려 나와야 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거짓, 금전적 착취,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고 다은과 민주는 각각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심리상담 등을 명령한다. 이 가족에게 남은 상처가 회복되는데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 바 반성과 각성 없이는 정상 참작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형수와 민준 씨를 향한 판결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 법정에 있었던 모든 가족이 저마다 고개를 떨궜다. 검찰은 형수와 민준 씨가 장기간 가족을 속이고 정제적 이익을 취한 점, 정서적, 신체적으로 약자인 장인을 감정적으로 압박한 점, 반복적으로 타인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점 등을 근거로 사기 및 가족 내 정신적 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심리적 파국, 그리고 진정한 단절. 형수는 집 판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을 떠나야만 했다. 형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남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의 강을 건넜다는 자각에 괴로워했다. 특히 시어머니는 딸처럼 여기던 며느리가 나를 2번 죽였다 며 깊은 절망에 빠졌다. 시댁 내에서는 오랜 시간 어색한 침묵과 절망, 그리고 분노가 맴돌았다. 한때 식탁을 함께하던 가족들은 각자 방에 머물며 서로의 시선조차 피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다가와도 예전과 달리 선뜻 모이기가 망설여졌고 조금의 작은 말에도 다투거나 울컥하는 일이 이어졌다. 민준 씨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처분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몇 달간 봉사활동을 하며 심리치료를 병행하게 되었다. 나와 남편, 그리고 가족의 변화. 나와 남편은 이번 일을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가족이라도 선을 넘는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며 깊은 반성과 성장의 모습을 보였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오랜 대화 눈물 끝에 내게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이 영영 깨지지 않는 거짓 속에서 살아갔을 거야.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남편과 나,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만왕나 더 이상 무조건적인 용서와 희생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선 안에서 새로운 가족 규범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희생을 강요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의 감정과 존엄, 권리를 지키는 활동가가 되어 있었다. 형수를 향한 마지막 연민, 악인에게도 끝은 있다. 혹시 그녀가 다른 환경, 다른 사랑 안에서 살았다면 그렇게까지 굳은 껍질을 둘렀을까? 그래서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형수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른 후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 한켠에서는 그녀에 대한 짙은 연민도 남았다. 결론, 진실이 남긴 것. 이번 사건은 내게 인간의 약점과 한계 그리고 책임에 대해 진하게 남았다.
상처 위로 삭튼 새 신뢰, 그리고 한 번 더 성장한 나의 가족. 누군가의 악행이 드러날 때 사회적, 법적, 심리적 책임이라는 엄연한 대가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 그러나 모든 상처에도 진실에 서고 서로 존중하려는 용기만은 가족의 내일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젠 영정회님, 끝맺음과 새로운 출발. 벼란간 들이닥친 폭풍과도 같았던 갈등들의 시련이 끝나고 집안에는 깊은 정적과 함께 묵직한 허탈감이 드리워졌다. 처음엔 그저 억울함과 고통, 배신감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내 마음은 시간이 흐르며 차츰 진정되어 갔다. 문득 거실 창가에 선 채로 한참을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아 보이는데 내 안에선 무언가 확연히 달라져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첸 연정래님, 긴장과 분노, 슬픔에 쌓였던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상처를 쓰다듬는 시간에 들어섰다. 어머니는 잦은 한숨과 식욕 부진에 시달렸고 시아버지 역시 내가 좀 더 단호하고 지혜로웠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반복했다. 남편은 나와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다. 우리 수없이 부서졌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가족이라는 굴레도 이제는 진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새로워져야지. 나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 너무나 수동적이고 희생적이었던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복잡하고 외로웠던 며느리의 자리, 시댁 가족들을 위해 내 목소리를 감추고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나를 무겁게 했는지 새삼 실감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 위로 내가 새롭게 배운 용기와 단단함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음도 분명히 느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 가족 규칙의 재정립, 폭로와 처벌, 그리고 오랜 침묵 뒤에 남은 가족들은 한자리에 다시 모여 대화를 나누었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다. 미안하고 고맙다. 이 집을 살린 건 네 용기야. 난 네가 우리 가족의 진짜 중심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저 역시 이제부터는 모든 걸 솔직히 말할 거예요. 희생이나 침묵에 고통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한 명의 딸이자 가족의 구성원으로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답했다. 남편도 우리부터 먼저 모든 일에 앞서 대화하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자며 작은 변화에 서약을 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 규칙을 함께 만들기로 했다. 불편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곧바로 털어놓기. 희생과 배려는 서로의 동의가 있을 때만. 모든 의사결정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기. 비밀, 거짓, 강요의 언어를 집 밖으로 내보내기. 이런 규칙들은 평범하지만 위기 뒤 가족 모두가 소중하게 지키고 싶다고 결의한 가장 큰 재산이기도 했다. 내면의 성숙과 자립, 그리고 미래 구상. 이젠 매일 아침 침대에 앉아 그날 할 일과 감사한 것, 소망하는 것을 적는 습관이 생겼다. 한때 모든 게 두렵고 불안했지만 상처의 폭풍을 딛고 살아남은 나는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도 내 꿈을 털어놓았다. 언젠간 나도 내 이름으로 된 카페를 꼭 열고 싶어.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이 와서 서로 위로하고 다시 자기 삶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 남편은 네가 하려는 일이라면 언제든 힘이 되어줄게 라며 미소를 건넸다. 나는 전보다 훨씬 더 자존감이 높아진 자신을 느끼며 어느새 불안보다 희망이 먼저 가슴을 두드리고 있음을 알았다. 가족의 시간, 진실 위에서 피어나는 사랑. 명절이 오고 가족들이 한데 모였다. 초라해진 시댁 공간이었지만 모두가 최소한으로 정갈하게 차린 음식을 앞에 두고 조심스럽게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기로 했으니 오늘만큼은 맛있게 먹자.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시누이도 쑥스러운 듯 맞장구 쳤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그 순간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진심으로 감동했다. 이미 부서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사랑이란 걸 정말로 다시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찼다. 과거와 이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나는 마음속으로 지난 모든 고통과 이별을 고했다.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지만 품은 상처와 아픔은 결국 내 삶의 일부로 남아 의외로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는 형수가 남긴 쪽지를 오랫동안 곁에 두었다가 어느 날 불태웠다. 너의 용서와 따뜻함마저 이용했던 내가 너무 미안하다. 부디 남은 삶엔 내가 원하는 행복만 있길. 그 짧은 문장은 내게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 대신 진심 어린 연민과 용서를 떠올리게 했다. 나 역시 다시는 어두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오직 진실과 사랑으로 내 길을 가기로 다짐했다. 새로운 소망, 우리 가족의 내일. 이제 가족 모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는다. 예전처럼 큰 소리로 웃고 농담을 하지는 못해도 누구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기로 작은 일상에서부터 서로 따뜻이 챙겨주기로 약속했다. 우리 꼭 다 같이 작은 여행이라도 가자. 힘든 일 있으면 꼭 도와주자. 남편과 나는 그리고 가족 모두가 새로운 내일을 위해 작은 소망을 함께 품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오늘을 충실히 살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다. 이미 지나간 고통은 미래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밑거름일 뿐이다. 희망과 용기,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믿게 되었다. 진정한 가족, 진정한 나. 마지막으로 나는 내 자신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싶다. 가족이란 때로는 상처와 불신 속에서도 서로를 다시 믿고 의지해가는 과정 그 자체다. 진정 나로서 살아남고 싶다면 거짓 없이 약해지더라도 솔직하게 서로의 아픔을 인정해주며 걷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출발의 힘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으로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